침대 밑에서 끌어낸 검은 여행 가방 앞에서 저는 망치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떠날 때 끌고 나갔다고 믿었던 그 가방이 여기 제 발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5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날 파산시킨 증거가 있겠지? 그래, 보자. 다 보자. 저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가 깨졌고 두 번째도 부서졌습니다. 세 번째 자물쇠마저 바닥에 떨어지자 가방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주저앉은 제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고 그 옆으로 한 장의 진단서가 펼쳐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행 가방 속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모든 것은 5년 전 그 사람이 떠나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5년 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탁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올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여행 가방,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출장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에 초점이 없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어. 뭐라고요? 우리 파산했어. 집도 다 날아갔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파산? 집이 날아갔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단 한 번도 위험한 일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이라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떠난다는 게. 여보, 준혁 씨, 무슨 소리예요? 설명 좀 해봐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메아리쳤고 곧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저는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 앞으로 3억 원의 빚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고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어온 겁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마련한 30평 아파트가 단 한 달 만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 서연이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연락도 안 해? 우리 버린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왜 떠났을까? 정말 파산이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가족이 짐이 되어서였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 혼자서는 평생 걸려도 갚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5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법원 통지서, 채권자들의 전화, 경매 공고,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을 때 서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괜찮아요, 엄마.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넌 학교 다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억 원의 빚.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고 벌 수 있는 돈도 적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시부터 9시까지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한 층에 20개 호실 5개 층을 맡았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9시가 되면 동네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 설거지를 맡았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하루에 200개씩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받습니다. 서서 물건을 찍고 돈을 받고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웃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계란도 넣었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란 하나가 서연이의 점심이었다는 걸. 딸은 자기 밥을 굶으면서 제게 계란을 넣어준 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3억 원의 빚은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고작 2천만 원을 갚은 겁니다. 2년째 서연이가 결국 휴학계를 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돕고 싶어요. 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서연이가 퇴근했고 우리는 현관에서 서로를 마주쳤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연아, 푹 자. 그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3년째 저는 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3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4년째 빚은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반을 넘겼다는 생각에 조금 힘이 났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어요. 제발 쉬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를 쉬면 빚이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5년째 드디어 빚이 1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억 원. 절반 이상을 갚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조금이라도 월세를 아끼기 위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5평짜리 원룸.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월세가 10만 원 쌌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조금 더 빨리 갚을 수 있었죠. 이사 당일 서연이와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침대를 들어 올리려는데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있어요. 침대 밑 구석진 곳에 검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아빠 가방 아니에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이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며 끌고 갔던 그 가방.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서연이가 가방을 만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아빠 가방 맞아요. 여기 봐요, 이 흠집. 제가 어렸을 때 가방 끌고 놀다가 낸 거예요. 그럼 아빠는 이 가방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야. 분명 가지고 갔어. 내가 봤어. 하지만 가방은 여기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마치 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이사 온 집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집 가방이에요. 우리가 살던 집 침대 밑에 있었던 거예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그날, 저는 그가 가방을 끌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나설 때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두고 간 거였을까요? 왜요? 왜 두고 갔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번호 자물쇠 하나, 열쇠 자물쇠 2개. 남편은 왜 이렇게 단단히 잠가 놓은 걸까요? 엄마, 열어봐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열쇠도 없고 번호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우리를 더 괴롭힐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딸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남겨두고 갔다고요? 뭔가 숨기고 간 거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뭐 하시게요? 부숴버릴 거야. 망치를 들고 가방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에 날 파산시킨 증거가 있겠지? 빚 보증 서류? 아니면 다른 여자 사진? 뭐가 됐든 다 봐줄게. 엄마. 서연아, 비켜. 저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번째 자물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쾅! 쾅! 분노를 담아 내리쳤습니다. 5년 동안의 한이, 억울함이, 서러움이 모두 그 망치질에 담겼습니다. 3번째 자물쇠마저 떨어지자 가방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 뚜껑을 확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통장 2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서연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5억 원. 서연이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억 원. 총 10억 원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꽉 쥔 채로 10억? 10억 원이요? 서연이가 제 어깨 너머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아이도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5억 원. 입금 일자는 5년 전 남편이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5억 원. 같은 날짜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파산했다며 떠난 남편. 3억 원의 빚. 그런데 10억 원이 통장에 있다고요? 잠깐, 그럼 아빠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산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빚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원 통지서도 받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뭐죠? 엄마, 그럼 우리 파산 안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통장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서연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사진. 남편과 제가 결혼식에서 웃고 있는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이런 걸 가방에 넣어둔 거야? 서연이가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사진마다 남편의 손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서연이 돌잔치, 2005년 3월 2일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엄마, 아빠가 일부러 챙긴 것 같은데요? 맞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무작위로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별되고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저는 사진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 밑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 세 채, 합계 6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서류, 주식 계좌, 3억 원어치의 주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예금 증서, 1억 원. 모두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부자였어요? 아니야. 우린 파산했어. 집도 잃었고 빚도 있었어. 그런데 이건 뭐예요? 왜 아빠는 이 돈을 두고 갔어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뭘 한 거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터지도록 설거지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는데 그 돈이 여기 있었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한 거죠? 왜 이 돈을 두고 떠난 거예요? 엄마, 밑에 뭔가 더 있어요. 서연이가 가방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두꺼운 게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작은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은희에게.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그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료기록, 환자명 김준혁, 진단명.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명 김준혁, 생년월일 1975년 3월 12일,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일 5년 전 3월 5일, 남편이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진단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사 소견란에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조발성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음. 단기 기억 상실, 언어 장애,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진압력 상실이 관찰됨.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손에서 진단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했던 거구나. 남편이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더듬던 모습, 허공을 바라보던 초점 없는 눈빛, 떨리던 손. 저는 그때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산 선언을 하려니 떨리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서연이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파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었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 표지에 적힌 서연이와 은희에게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삐뚤빼뚤했습니다. 마치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라고 한다. 의사 선생님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숨을 삼키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월 20일. 오늘 은희 이름을 깜빡했다. 30초 정도였지만 아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월 25일. 회사 일을 처리하다가 중요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직원들이 찾아줬지만 나는 그걸 언제 받는지도 모르겠다. 3월 1일. 결정했다. 회사를 정리하겠다. 이 상태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실수가 잦아지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다. 3월 5일. 진단서를 받았다. 확실해졌다. 앞으로 1년이면 나는 가족도 못 알아볼 거라고 한다. 은희와 서연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장을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0일. 결심했다.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낫겠다. 이대로 있으면 은희와 서연이가 나를 돌봐야 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 우리 엄마가 그랬었다. 은희는 일도 해본 적 없다. 서연이는 이제 대학생이다. 그 아이들이 나를 돌보며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 날 원망하게 만들면 날 잊고 살 수 있을 거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월 15일. 계획을 세웠다.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은희와 서연이 명의로 옮기겠다. 통장을 만들어서 가방에 넣어두겠다. 언젠가 이사를 하게 되면 찾을 거다. 그리고 나는 떠나겠다. 보증을 잘못 써서 파산했다고 말하겠다.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됐다고 말하겠다. 그럼 날 미워할 거다. 미워하면서 살면 덜 그리울 거다. 엄마.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월 20일. 빚 3억을 만들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가짜로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실제로는 내 돈으로 갚을 거다. 하지만 은희는 모를 거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했다. 그래야 진짜 파산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 대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샀다.
나중에 월세 수입이 생길 거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파산도, 빚도, 집을 잃은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3월 25일, 내일 떠나기로 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은희가 해준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 맛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기억이 흐릿하다. 은희 미안하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지?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5년 뒤 이 글을 읽고 있을 은희에게 나는 아마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떠난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너무 사랑해서였다. 저는 공책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기록들이 더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트러져 갔습니다. 처음엔 또박또박했던 글씨가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4월 15일. 오늘 또 길을 잃었다. 1시간을 헤맸다.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5월 10일. 요양원에 입소했다. 방 안에 사진을 붙여놨다. 매일 아침 이름을 외운다. 은희, 내 아내. 서연이, 내 딸. 5월 20일. 사진을 보고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일기를 읽었습니다. 딸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월. 며칠인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지 몰랐다. 사진 속 여자가 예쁘다.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우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8월. 오늘 사진을 봤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일기는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가야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기고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억하지도 못한 채 혼자 있을 겁니다. 가방 속에서 서류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야. 아빠가 있는 곳. 서연이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여기 멀지 않아요.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가자. 아빠를 만나러.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알아볼까요? 아니,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에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남편을 돌볼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0억 원. 남편이 우리를 위해 남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사진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미안해요, 여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깨웠습니다. 서연아, 준비하자. 아빠 만나러 가야지. 네, 엄마.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 요양원 계약서를 꼭 쥐고서 이제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당신이 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깔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남편이. 엄마, 들어가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여기 입소하신 분을 찾아왔는데요. 김준혁 씨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혁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는 아내고 이 아이는 딸입니다.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저희가 몰랐어요. 남편이 여기 있는 줄.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준혁 씨가 가족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혹시라도 연락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간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증상이 심하셨어요. 기억도 잘 못하시고 길도 자주 헤매셨죠. 그런데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한테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간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가족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그랬더니 준혁 씨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자기는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 씨는 매일 사진을 보셨어요. 방벽에 붙여놓으신 사진들. 여자분 하나, 젊은 여자분 하나. 가족 사진인 것 같았는데 준혁 씨는 누군지 모르셨어요. 그래도요? 네. 그래도 매일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사진을 보시고 자기 전에도 보시고 왜 보시냐고 물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는 거의 말씀도 못하시고 걷기도 힘드세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3층 305호실이에요.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네, 준혁 씨가 알아보시진 못하실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305호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준혁 씨, 손님 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50살밖에 안 된 사람이 7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은희예요. 당신 아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예요. 서연이. 아빠 딸. 남편의 시선이 서연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반응이 없으세요. 말씀도 못하시고.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은희, 기억 안 나요? 남편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다른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그 사진,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진, 항상 들고 계세요. 놓으시라고 해도 안 놓으세요. 자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항상 그 사진을 쥐고 계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있었네요. 서연이가 울면서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진작 와야 했는데 아빠가 우리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했지만 눈물은 흘렀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느껴진다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5년 동안 혼자 아파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우리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편이 매일 보던 사진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잊었지만 사랑은 잊지 못했다는 걸. 누군지는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여보,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그날부터 저와 서연이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듯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됐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야기, 프로포즈하던 날 이야기, 서연이가 태어난 날 이야기. 남편은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남편도 저를 느끼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요.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가방 속 돈으로. 아니, 정확히는 빚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처리해 놨으니까요. 저는 요양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남편을 볼 수 있도록. 5평짜리 원룸에서 나와 남편 요양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집으로. 그리고 매일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거더라고요. 당신이 날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여전히 우리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잊게 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더 깊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곁을 지키는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곁에도 이런 숨은 사랑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